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월요일이자 정말 달력이 한 장 남은 12월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저희와 그동안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그간 시장의 흐름을 함께 지켜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저희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이슈들을 한데 모아서 보는 크립토 연말 어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회를 볼 크립토 연말 어워드 MC를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연기 대상에 신동엽 씨가 있다면 저희 크립토 대상에는 이분이 계시죠. 포동엽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내년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4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 그럼 제가 한번 첫 번째 뉴스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당연히 이걸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암호화폐 시장의 정말 큰 호재였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서 우리 시장에 그야말로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5가지 이슈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슈인 트럼프 당선 소식부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직후에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국으로 선언하면서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와 또 혁신적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행정 권한으로 내릴 정책이 어떤 게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꼽은 두 번째 소식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한결같이 비트코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MSTR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기업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일러는 비트코인 매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주도한 비트코인 매수는 단순히 기업의 전략을 넘어서 또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강조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는 어마어마한 개수이고요. 또 세일러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러의 전략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 퍼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꼽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꼽아봤습니다. 10만 7,800달러를 돌파했었죠. 24년 11월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고요. 이 기록적인 상승이 비트코인의 위상을 한번 끌어올려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투자를 위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신고가는 이제 그 자체로 저희 크립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소식 만나봤고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바로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리플이 시총 3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을 꼽아봤습니다. 리플이야말로 24년 한 해 동안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간 SEC와의 지지부진한 법적 분쟁을 이어오면서 리플 보유자분들이 참 지루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 리플이 시총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이 순간만을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셨을 리플 보유자분들을 활짝 웃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총이 테더와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3, 4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때 3위에 오른 리플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비중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300% 넘게 폭등세를 보여줬던 리플이 네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결합 ETF의 승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이 현물 ETF가 승인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차례로 승인이 됐는데요. 현재는 많은 알트코인들,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ETF 신청을 하면서 더 많은 알트코인들이 ETF 형태로 우리 시장에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슈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이슈들 정리하면서 저희가 퍼즈님과 함께 어떤 이슈를 먼저 다뤄볼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렇다면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얘기들을 다 다루려면 사실 오늘 하루로는 어림도 없죠. 밤을 네. 새야겠죠. 네. 근데 이제 알트코인 얘기는 제 생각에는 한 목요일로 좀 미루고 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만 한번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호재, 가짜 호재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진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가짜 악재나 가짜 호재일 수 있고 특히나 가짜 악재라고 한다면 가짜 악재로 인해서 하락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다시 가격이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올해 비트코인이 그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게 이제 차트를 제가 잠깐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네. 요 차트가 봉 하나가 이제 1년이에요. 요 봉 하나가 1년인데 올 한 해 동안 비트코인만 120%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안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알트코인 불장이라서 비트코인이 설마 많이 올랐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비트코인만 120%가 올랐고, 그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기준 한 150개 정도 되는 코인들 중에서도 그 1년 동안 상승률이 10위 안에 들어가요. 한 8, 9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가지고만 있어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었는데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과연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네.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수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선택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본인의 요 자산이 올 한 해 동안 마이너스이거나 안 그러면 한 30-40% 정도 플러스였다면 본인의 매매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내년이 본격적인 부장이고요. 물론 올해부터 열심히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올해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매매 전략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수익을 많이 못 거두셨다면 저랑 같이 좀 점검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올 한 해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여기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올라갔다가 푹 꺼지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큰 하락 그 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한 33% 정도 되는 큰 하락이고 이때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반토막 이상이 났으며 심지어 역대 최저점을 갱신한 알트코인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각각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2024년 딱 되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현물 ETF 승인이 있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네. 그래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2023년 말부터. 근데 현물 ETF가 딱 승인되고 나서는 오히려 하락을 했었어요. 한 15% 이상 하락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상 별거 없네라고 하락을 하고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든 이후에 급등을 시켰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월까지 급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현물 ETF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슈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때 마침 맞춰가지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반감기가 있었고 근데 반감기 이후로 조정이 있긴 있었는데 현물 ETF 간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물 ETF가 호재라고 제가 얘기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래소에서 하지 현물 ETF 승인한다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호재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크냐면 결국에는 기업이랑 그 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기관이랑 기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동안의 비트코인은
기업의 돈이 혹은 기관의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온,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들어와 있겠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 이 정도 시총을 만들어냈던 거였고, 그 다음에 기업의 돈, 기관들의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현물 ETF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전체 현금 비중에 기업들이 이제 현금들을 쌓아놓잖아요. 근데 네.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가치 하락을 굉장히 고민하는데 요 갖고 있는 현금 중에 한 3에서 5%만 비트코인으로 치환한다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수요의 적어도 한 5-6배. 그때 당시에 네. 지금은 좀 막 한 5만 달러, 6만 달러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그 금액만 다 들어와도 충분히 한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 뒤에 찾아보시면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잘 된 ETF. 금이 한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물량을 진짜 1년 만에 다 흡수한 굉장히 성공한 ETF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계속 또 들어오죠. M7 중에서도 사실 지금 테슬라만 들어와 있으니까 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논의를 한번 했었었죠. 결국 실행되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안 사기 어렵겠죠. 네, 아마 이게 전 세계적인 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언제? 내년에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있으면서 반감기 이후에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반감기 이슈 이후에 오른다기보다는 반감기 이후에 일시적으로 하락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감기가 이제 4월 달이었는데 4월에 요 반감기가 있은 이후에 이렇게 하락한 이후 올라가는 패턴이 똑같이 이번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때 왜 떨어졌는지를 한번 쭉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그때 당시 나왔던 이슈들을 제가 좀 모아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요거는 기사는 찾아오지 않았었는데 요때 3월 딱 되자마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미국의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금리 인하 이제 계속 할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요때였어요. 그래서 요때 이런 이슈로 조금 하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졌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요거더라고요. 독일이 비트코인을 매각한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방송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독일이 정부가 이제 압수를 했던 5만 개 정도의 물량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그냥 7월 달 정도에 전부 다 팔아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독일 정부 때문에 막 가격이 좀 하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7월 달 정도에 팔았었고 지금 12월 정도에 이제 다시 기사가 났는데 최소 24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 돈을 그러니까 이때 안 팔았으면 네. 안 팔고 지금 갖고 있었으면 이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요 국가 단위의 포모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사? 중국에서도 사? 러시아에서도 사? 다 사 모아? 우리나라도 사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국가 단위 포모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에. 네. 네, 그럼 그래서 우리나라도 ETF 승인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 당연히 ETF 승인이 돼야 되고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어서 빨리 좀 진정돼가지고 이런 얘기들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이슈를 좀 보면은 그 미국 정부에서도 타이밍 맞춰서 1만 개를 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다분히 트럼프를 의식한 거였습니다. 트럼프를 의식해서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 모은다고 하니까 네. 약간 이제 초를 치는 느낌으로 이때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랑 뭐 혹은 해리스랑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구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급락을 했는데 실제로는 매도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매입하겠다. 네, 지금 20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0만 개를 매입하겠다라는 법안이 이제 발의됐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이제 또 취임이 되면은 행정명령으로 어떤 걸 진행할지 이런 걸 좀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그
요 악재가 뭐였냐면 마운트곡스 물량이 좀 풀린다. 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나왔던 악재예요. 그래서 막상 실제로 물량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은 사실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물량이 다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산 사람들은 굳이 비트코인을 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전부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필요가 좀 없었다. 네. 투자의 이유가 컸을까요? 순차적으로 풀려서 좀 큰 악재가 아니었던 걸까요, 버즈님? 그렇다기보다는 이때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샀고, 그다음에 대부분 비트코인 기술력이나 굉장히 앞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강제로 갖고 있게 됐지만, 만약에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 모았다. 그러면 그걸 받는다고 해서 바로 팔까요? 저도 안 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근데 어쨌든 시장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뉴스 같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걸로 좀 출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악재들이 좀 나왔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독일 정부가 판다거나 미국 정부가 파는 요 악재는 이제 나올 일이 없어요. 나올 일이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얼마나 덜 내리느냐 이런 이슈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마운트곡스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은 사실 이거는 가짜 악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와 물론 공급이 나온다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나오는 양이 많지 않거든요. 안 풀릴 거기 때문에 네, 가짜 사람들 악재인가요? 받은 사람들이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악재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양자 네. 컴퓨터 네. 관련된 악재가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전혀 터무니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네. 계속 기사가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요거 두 개 가지고 다른 이슈도 많겠지만 요 두 개 가지고 악재를 터트리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요거 두 개는 각자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네. 가짜 악재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마운트곡스 물량이나 혹은 양자 컴퓨터 관련한 요 악재가 나와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저는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도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샀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귀에 총을 맞았던 아, 네. 그게 몇 월이었죠, 저희? 그게 이제 8월이었는데 네. 비트코인이 이때 딱 반등한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반등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고 이런 조사나 이런 거에서 베팅 사이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좀 조정을 받다가 결국엔 트럼프가 되고 쭉 올라갔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현물 ETF와 더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올해는 어쨌든 트럼프가 된 게 정말 큰 요 이슈가 아니었나. 네, 가장 유명한 사진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네. 요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비트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요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꼽아 보자면 제 생각에는 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엄청나게 큰 공헌을 했고,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도지파더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도지코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애초에 코인 자체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 네,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M7 중에 거의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떠한 주요 직책을 맡느냐에 따라서, 물론 벌써부터 지금 좀 삐걱거린다, 사이가 벌써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요 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코인에 대해 안 좋게 할 거는 거의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요것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얘는 이제 얘라고 하면 되죠. SEC의 네. 의장이었던 이제 게리 겐슬러인데, 이제 바로 트럼프가 되자마자 잘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형식상으로는 본인이 나간다라고 했지만, 네, 네. 이제 나가게 됐고, 요 게리 겐슬러가 사실 이제 코인에 굉장히 막 안 좋다라고 안 좋게 했지만, 네,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뭐냐면, 코인은 좋긴 한데 위험하니까 우리가 증권으로 해가지고 탁 규제를 해버려야 돼.
라는 게 좀 강했던 거죠. 이렇게 대표적인 피해 코인이 네, 그렇죠. 리플인 네, 리플이죠. 거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 그러니까 엄청 이어한다라고 치기에는 결국에는 게리 긴슬과 있을 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가 그렇네요.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좀 자유롭게 규제를 하기보다는 산업을 더 육성하고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과 아예 규제를 해서 딱 정해진 틀 안에서만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쪽을 고민했을 텐데 이제 게리 겐슬러는 후자였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게리 겐슬러가 잘림으로 인해서 그 암호화폐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좀 달게 됐다. 미국의 기조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산업을 키운다. 우리나라에 와서 다 개발해라. 우리나라에 와서 프로젝트 만들어라. 우리나라에 와서 코인 거래해라. 우리나라에 와서 다 해라. 이런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일단 미국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채굴 기업에 대해서 좀 되게 호의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나 산업을 전부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참 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좀 규제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 보면 정말 진짜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빨랑 좀 좋은 거는 취할 건 취하고 괜히 이제 막 규제만 잔뜩 할 생각하지 말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루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것도 오늘 다뤄주셨었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는 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비트코인 불장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좀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사실 평단가가 많이 높아지지 않는데, 네. 근데 높은 가격의 비트코인이 오르면 더 많은 물량을 사거든요. 지금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또 유상증자,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제 또 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맞아요. 그냥 적당하게 사면 문제가 없는데, 네. 어쨌든 MSTR이 레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청산의 위험이 어쨌든 항상 있는 건데, 지금 가격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높은 가격일 때 더 많이 사면은 평단가가 너무 높아져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조정이 올 텐데 그런 경우에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높은 가격에 더 많이 사면 위험해지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물론 호재지만 조금 더 하락장인 때는 정말 큰 악재가 될 수 있어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이슈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요게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음봉, 그다음에 양봉 3개, 음봉, 그다음에 양봉 3개, 음봉, 양봉 이렇게 됐잖아요. 네. 내년에도 양봉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본격적인 불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 내년엔 안 그럴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요게 음봉하고 양봉 바뀔 때 이때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이때도 했습니다. 이때도 아닐 수도 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정리를 쭉 해드렸었는데, 내년까지 이제 현물 ETF나 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면서 사모으고 비트코인 사모으고 국가 단위의 이제 포모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악재 같은 경우는 각자 악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내년에는 네.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 저랑 네. 같이 거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 오늘 준비해 주신 얘기 여기까지일까요? 네. 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면은 SEC 의장이 바뀌게 되는 거는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호재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그 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보통으로만 돌아가도 큰 호재인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자세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도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목표하셨던 것들 다 이루셨을까요? 올해를 보내주기 조금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불장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에도 계속해서 오늘의 코인 그리고 퍼즈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가올 불장을 조금 설렘으로 맞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휴장하는 내일과 1월 1일을 지나서 저희는 새해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이야기와 알찬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